수시 위치를 정하는 거로 갑시다. 수시 위치라는 것은 자신의 적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해진 수시 전형이 있을 때 어느 대학에 지원해야지 가장 올바른 지원이 되겠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의 대학? 내가 뭐 기계공학과에 가려고 그래. 그럼 기계공학과라면 어느 학교의 기계공학과가 가장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정해줘야겠죠. 그러면 기준점은 뭐냐? 기준점은 당연히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지점입니다.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어떻게 알아보죠? 지금 우리가 본 6월 모의평가 점수겠죠. 지금도 가채점 결과를 갖고 여기에 넣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온라인 정시합격 예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온라인 정시합격 예측 서비스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 말이죠. 입시설명회 가보면 제가 직접 하는 입시설명회입니다. 잠실체육관 같아서 한 10,000명 이상 모여갖고 합니다. 그럼 종이 배치표를 내가 드리거든요. 왜냐면 그게 보기가 편해요. 한 학교가 쫙 다 나와 있어요. 전체 학교가. 종이 배치표로는 지원 못합니다. 근데 특히 학부모님들 경우에 그거를 막 금지 의혹처럼 생각해서 한 장 더 주세요, 한 장 더 주세요 그러는데 그거 그냥 쉽게 보라고 주는 거예요. 쉽게 보라고. 근데 그거는 지원을 못해요. 종이 배치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 하면 어떤 대학이 있는가, 각 대학에는 어떤 과가 있는가, 그 과 중에서 어떤 게 인기과고 어떤 게 인기 없는 과인지, 또는 서로 다른 비슷한 대학을 비교할 때 어느 대학이 더 인기 있는지 상대적 인기도를 보는 데는 아주 좋아요. 왜? 한눈에 보이니까. 여러분들 입시 전문가가 아니면 한양대 무슨 과가 있는지 다 모르잖아요. 정책학과라는 게 있었어? 학부모님들은 모르죠. 예. 물론 입시에 관심 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제 정책학과 생겼냐? 내가 다닐 때는 없었는데? 나 한양대 나왔는데? 당연히 없었죠. 예. 법대가 없어지고 생긴 건데.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가 있는지, 어떤 과가 인기 있는지 이걸 볼 때 종이 배치가 필요한 거지 이걸 갖고 수시 전략은 절대 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지금 가채점 결과도 한번 넣어보시고요. 나중에 진짜 성적표가 나오면 또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정시가 쫙 나와요. 불안, 위험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안정은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 중심이 나의 지금 상태고요. 가능이 나의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위치가 바로 가능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녹색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내가 정시가 요 정도 갈 수 있구나. 그래놓고 그 위를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예측 서비스를 안 하면 그거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온라인을 해야 되죠? 그렇죠. 종이 배치표에는 학교별로 반영하는 방법이 다른 걸 표현할 수가 없죠. 어떤 학교는 100분의 1을 반영하고 어떤 학교는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어떤 학교는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과탐이 있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100분이 변한 표준점수를 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반영 방법이 다른 거를 온라인 말고는 컴퓨터 말고는 그거를 표현해 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또 학교별로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다르죠. 학교별로 가산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라인 예측 서비스로서 수시의 위치,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위를 잘 잡아주셔야겠어요. 자, 두 번째는 말이죠. 6월 목표 성적은 나의 최고 성적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를 수도 있지만 최고라고 생각해야지 낙관적으로 나 이거보다 더 오르겠지? 한참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수시를 너무 높게 지원하게 돼요. 특히 학습 열의가 높은 교육 특구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얘가 지금 요 정도 있어. 수능은 더 잘 볼 거야. 왜 지금부터 6개월 공부하니까? 우리 애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합니다. 예. 다른 애들은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애만 하고 있으면 올라가겠죠. 근데 다 하거든요. 거기다가 6월 모의평가는 N수생이 처음 같이 푼 모의평가인 건 맞는데 아직 반수생은 안 들어왔어요. 예. 실제 수능에는 6월 모의평가 본 것보다 2배 많은 N수생이 봅니다. 따라서 안 떨어지고 6월 모평 100분의 1을 유지한 것만 해도 굉장히 잘 본 거예요. 성적이 오른 거예요. 따라서 절대 너무 낙관하면서 여기 위치 있는데 저 위에 거 수시 6개 써. 그럼 다 떨어지는 게 뭔지 아마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예. 위에 거 쓰고 싶으면 쓰긴 쓰는데 정시 갈 수 있는 것 바로 위에 것도 한두 개 정도는 써주셔야 올바른 수시 지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00분위가 상승세인가 하강세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공부를 열심히 많이 안 한 학생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점점 100분위가 오르고 있어 내가 지금. 3월부터 4월이 올랐고 4월부터 6월이 올랐고 공부 재미가 붙은 거야. 이런 경우는 조금 상승해서 수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2번과 정반대 얘기입니다. 보통은 2번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상승세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9월 달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죠? 9월에 정말 100분위가 더 올랐어. 그럼 수능은 또 오를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상향해서 수시를 쓸 수도 있다. 마지막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대학별 교사가 실시하는데 대학별 교사는 보통 면접 또는 논술이죠. 수능 전에 있으면 무조건 절대 하향 지원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마음에 안 드는 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대학별 교사가 수능 뒤에 있다면 오히려 내가 지금 온라인 예측 서비스에 나오는 정시 가능성보다 오히려 아래인 곳에 하향 보험 지원도 하나는 해두는 게 좋을 수가 있죠. 왜? 수능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은 원래 만일을 대비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대학별 교사가 수능 전에 있다면 절대 하향 지원하면 안 되고 대학별 교사가 수능 뒤에 있다면 하향 지원도 한 개 정도는 하는 게 올바른 전략이다. 안 그러면 6개 다 떨어지는 그런 식의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건 선택은 물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수시 위치 정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봤고요. 각각의 전형별로 핵심 체크 하나씩 해드리면서 수시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부터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를 지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기본 전략, 전략 1위 중심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능 최저를 기본 전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공부를 같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영 모의고사 자신 없으면 전략 2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략 1을 중심으로 전략 2를 배합하는 게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선생님, 수능 최저 대비하는데 전략 2는 왜 필요합니까? 내 원망과 달리 수능 최저를 못 채울 수도 있잖아요. 학생부 교과를 6개 써? 수능 최저 되는 것만 6개 써? 아, 위험해요. 수능 최저 되는 거 한 4개, 없는 것도 한 2개, 5개, 1개 이런 식으로 배합하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다. 수능 최저 자신 없어? 그럼 전부 전략 2만 6개. 하지만 내신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합격자 내신 점수를 확인하라. 보통 대학들은 말이죠. 입시 결과라고 발표해놨는데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은 평균점을 공개해놨습니다. 평균점은 커트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지원했을 때 합격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학교에 있는 자료 또는 학교끼리 연합을 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통칭해서 판단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괜히 외부의 컨설팅 업체 그런 데 다니지 마시고요. 오히려 학교에 있는 자료들을 잘 활용해서 여기까지 합격했네? 여기까지 합격했네?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부 교과는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합격 가능성을 실제 학교에 있는 정보를 갖고 판단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커트를 봐야 되겠다. 대학 자료만 갖고는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 면접은 역전의 기회인 거 잘 아시고 있고요. 교과 내신이 떨어지더라도 면접을 잘 보면 합격할 수 있겠죠. 면접은 여러 학교가 있는데요. 특히 고려대하고 이화여대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좀 상위권 대학이긴 한데요. 상위권 학생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려대는 잘 아시겠지만 학생부 교과형인 학생부 교과형이 있죠. 추천 1의 경우에 1단계가 교과 100이죠. 2단계가 면접 100입니다. 면접이 2단계 100이고요. 내신 점수가 2단계로 넘어오면 제로 베이스니까 한 개도 안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고교 추천, 학교 추천 1에서 20여 개 학과가 1단계에서 미달됐습니다. 1단계가 3배수인데 3배수에서 미달되니까 1단계에서 전원 합격으로 2단계 넘어가죠. 그럼 뭡니까? 교과 내신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미달된 1단계 미달 학과는 교과 내신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면접만 갖고 합격자를 정했던 그런 학과들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1단계 미달했던 학과가 올해도 미달하라는 부분은 없지만 물론 정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게 고려대의 입시 유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워낙 내신은 많이 요구되는데 1단계를 통과하려면 내신이 정말 좋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이 안 몰리면 1단계 3배수 미달이 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그러면 오로지 면접만 갖고 합격자를 정하는 학교 고려대입니다. 이화여대는 왜 또 주목해야 되냐? 면접이 학생부 교과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면접이 2단계에 있어요.
보통 1단계 교과 내신 100%, 2단계 교과 내신 70, 면접 30 이런 식으로. 고대는 면접 100이지만 대부분 학교는 2단계에서도 교과가 또 들어가요. 교과 면접. 다시 말하자면 면접으로 역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1단계를 일단 통과해야 역전의 기회가 있죠. 대부분 학교는. 이화여대는 안 그래요. 다단계가 아니고 일괄전형이야. 교과와 면접을 한꺼번에 일괄전형이야. 따라서 교과가 좀 떨어져도 애초 일괄전형할 때 면접 점수를 잘 받으면 그냥 교과가 낮더라도 그냥 뒤엎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역전 기회가 더 많은 게 이화여대 학생부 교과다. 자, 지금 제가 학생부 교과 하고 있습니까? 종합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과예요. 예. 비교과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료집 보세요. 비교과 보이시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학생부 교과의 비교과는 학생부 교과의 비교과는 학생부 종합의 비교과가 다릅니다. 학생부 종합의 비교과는 학생부에서 교과라고 써 있는 걸 제외한 모든 게 다 비교과죠. 그건 학생부 종합이고요. 학생부 교과에서 비교과는 출석 점수하고 봉사 점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대부분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준비한 학생들은 이게 다 만점이에요. 그래서 비교과가 있는 학교 신경 안 써도 돼. 나 뭐 추상 성적이 없는데 뭐 나 세특이 안 좋은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학생부 종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에 있는 비교과는 무시하라 그 말이에요. 네. 마지막 신설된 학교들이 있다. 학생부 교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점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왜? 최근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모토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학업적으로 좀 불이익을, 그러니까 불평등한 곳을 좀 더 살리려면 학생부 교과가 늘어날 겁니다. 이미 또 늘어났는데요. 중앙대가 올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되는데 그게 학생부 교과의 일종이라서 중앙대는 결국 학생부 교과가 2개가 됩니다. 잘 보세요. 가서 중앙대 가서 살펴보시면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뒷부분에 자료집까지만 학교별로 다 되어 있거든요. 중앙대에서 학교장 추천이 신설된 것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 신설됐습니다. 없었는데요. 국립대입니다. 서울에 있는 유일한 국립대라고도 하죠. 서울과기대, 그 다음에 교대인 서울교대. 이 2개가 국립대고 서울대는 국립법인이니까 정확한 의미의 국립대는 아니죠. 과기대. 가천대는 가천의예과가 이번에 학생부 교과가 신설됐습니다. 의예과가 워낙 인기 있다 보니까 전교 1등을 뽑으려고 학생부 교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학생부 교과입니다. 좀 더 관심 있는 학생부 종합 핵심 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일반적 전략이 오히려 2번 전략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1번처럼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는 의치예와 요 학교들밖에 없죠. 서울대와 연세대는 2개의 학종 중에서 하나, 고려대는 2개의 학종 전부, 서강대도 2개의 학종 중에서 하나죠. 이화여대와 홍익대는 1개 중에서 1개가 학생부 종합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의치대와 요 6개 학교를 빼고는 학생부 종합에서 수능 최저가 없다. 자료집에 잘 보시면 두 페이지로 표에 일목요연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자기의 전략을 이미 그렇게 정하고 계시죠. 학생부 종합은 말이죠. 입결이 학생부 교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학생부 교과는 정량적 평가지만 학생부 종합은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대학교의 입결은 평균점이라도 전혀 무의미합니다. 왜? 고등학교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학교의 입결이 중요한 거죠. 학교의 입결을 볼 때는 선생님하고 볼 때 반드시 합격한 학생만 보면 안 돼요. 불합격한 학생을 꼭 봐야 돼요. 합격생만 모아놓으면 2.7이면 중앙대 갔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2.7로 중앙대 학생이 3명 있는데 떨어진 학생이 50명 있으면 거의 안 되는 거죠. 그 3명이 오히려 뭔가 2.7보다 두드러진 비교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항상 학교 자료를 볼 때는 떨어진 사람을 좀 더 유념해서 보고요. 내가 가려는 그 학교 학과에 간 사람과 떨어진 학생의 비율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 학교의 몇 등급이 어떻게 평가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그 점에서 잘 확인하면 되겠죠. 학교 자료를 볼 때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2.7이다. 2.7을 쭉 보니까 거의 다 떨어졌어. 근데 몇 명이 됐어. 2.8 보니까 진짜 다 떨어졌어. 2.9도 다 떨어졌는데 그 2.7만 2명이 됐네. 그 학생들이 비교과가 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비교과, 교과에 주목해주고 그게 아니고 어떤 2.7인데 어떤 학교는 2.7이 다 됐어. 그럼 2.7의 교과면 충분히 되는 학교다. 비교과와 불문하게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도 교과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잘 보시고요. 우리 학교의 교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요점을 반드시 학교 자료를 통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학교 간의 연합 자료 필요 없어요. 우리 학교 자료만 있으면 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수능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자료집에 가서 어떻게 강화했는지 잘 보시고요. 이화여대는 한 과목이 늘어났죠. 연세대는 과목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 체제가 약간 상승했으니 공부 좀 더 해주셔야겠습니다. 전략 1을 취하고 있는 학생의 상위권 학생의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여기 이름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그러면 전형 종류가 특기자 전형이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은 큰 대명제, 큰 이름이고요. 그 밑에 20개 대학이 학생을 모집하는데 그 20개 중에서 10개는 학종형이고요. 10개는 특기자형입니다. 그러니까 학종형 10개 학교와 특기자형 10개 학교를 합쳐서 20개 학교를 통칭하는 명칭이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에요. 따라서 학종만 해왔고 외부 스펙 하나 없더라도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10개 학교나 있다. 자료집에 다 모아놨습니다. 학생부 종합 특기자는 특기자 쪽에, 종합은 종합 쪽에 다 모아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가 확실히 자금이나 여력을 국가의 세금을 콱콱 투자하겠다고 한 거니까 지원하신다면 아마 공부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데는 굉장히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할 논술 위주 핵심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논술 위주는 아까 말했듯이 1번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죠. 전략 1이 기본이 되고 전략 2는 특수한 케이스다. 아까 얘기했던 대안학교 되는 학생 이런 경우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중요한 얘기입니다. 논술 인원이 작년에 감소했죠. 왜 감소했죠? 고려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는 고려대 같은 학교가 없고요. 이계대가 신설되면서 논술의 전체 인원이 절대 증가했습니다. 논술의 시즌이 왔어요. 지금 논술 대비한 학생들 그래서 굉장히 많죠. 이거 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두 개 학교가 늘다 보니까 인문계에서 뽑는 대학이 31개, 자연계는 30개, 의예과는 이 자연계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또 자연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울산대도 있죠. 어쨌건 의예과 뽑는 학교가 12개, 치의학과가 3개 이렇게 모집하고 있으니까 어떤 대학들이 31, 30, 12, 3에 해당하는지 역시 자료집에서 체크해 주세요. 자, 의예과를 좀 더 초점을 맞춰보면 인하대 의예과는 작년에 폐지됐었거든요. 고려대 따라갔다가 올해 다시 내가 왜 따라갔지? 이런 반성이 들었는지 작년에 없었다가 올해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인하대는 부활됐고요. 성균관대는 의대입니다. 의대. 성균관대 의대는 논술이 폐지되고 전부 학생부 종합으로 갔어요. 따라서 성균관대는 의예과 이제 논술은 없습니다. 네. 대변하는 학생도 별로 없겠지만 논술로 의예과 가는 게 참 만만치 않죠. 자, 논술 출제 경향을 체크하라. 학교별로 수학은 대부분 다 보지만 과학을 선택하는 게 다 다르죠. 일단 과학이 없는 학교가 있죠. 그 다음에 과학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과학을 선택할 수 없는 학교가 있죠. 그래서 학교별로 과학 과목의 양상이 다르므로 학교에 맞는 지원 전략과 학습 전략을 잘 세워줘야 될 것이다. 마지막 5번 중요하죠. 가끔 학생부 종합을 좀 중점적으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논술은 절대 합격이 안 돼. 왜? 경쟁률이 너무 높아.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전 인수격 해석이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논술의 경쟁률은 학교가 발표한 경쟁률보다 5분의 1 또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 5분의 1이 넘는 경우도 봤어요. 왜냐하면 실질 경쟁률보다 왜 발표 경쟁률이 훨씬 더 낮냐?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50대 1이었죠? 실질 경쟁률은 10대 1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발표 경쟁률이 15대 1이다. 실질 경쟁률은 3대 1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첫 번째 뭐죠? 수능 최저 떨어지는 사람이 반이 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봤는데 나중에 시험 성적을 받아보면 통과 못한 학생들도 많죠. 그러니까 아예 수능 최저가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봐서 시험장에 안 오는 사람이 반이 넘고 통과할 줄 알고 시험을 쳤는데 결과적으로 또 통과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중복 합격이 당연히 많지 않겠습니까? 논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서 추합까지 고려하게 되면 수능 최저가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 수능 최저가 아니라 합격 경쟁률이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명목 경쟁률에 압도돼서 논술에 어떻게 붙어?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또 논술이야말로 정말 허수가 많습니다. 학종은 허수가 별로 없죠.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2.7은 거의 된 사람이 몇 명 있대. 그러면 2.7, 2.8, 2.9 정도까지 하지 3.5인 애들이 지원한 애들은 없어요. 허수가 없다고요, 별로. 근데 논술은 턱없이 상향 지원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경외시를 써야 되는데 마음만 서성하냐. 그러니까 경쟁률만 높이고 있는 거지 실력은 사실 거기에 지원할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허수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학종보다 훨씬 경쟁률이 무디다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논술이 되기 쉽다는 건 아닌데 명목 경쟁률에 너무 놀라지 말아라. 허수다. 허수가 크다. 그리고 이렇게 상향 지원의 허수는 잡히지도 않아요. 그냥 그 속에 묻어져 있는 허수입니다. 그 점에서 논술용으로 내가 수시를 딱 정했다. 그러면 강인한 자신감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가면 반드시 됩니다. 네, 그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적성고사 학습 체크해볼까요? 적성고사는 전략 2가 기본이다. 왜? 쉽게 되는 다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려대 세종과 홍익대 세종은 전략 1, 수능 최저가 있는 2개 학교입니다. 딱 보는 학교가 12개 학교니까.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세종시에 살고 있어서 나 여기 꼭 다니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수능 최저 같이 공부해야겠죠. 아, 선생님 근데 꼭 여기다 갈 필요는 없고요. 다른 데 더 관심 많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 집중하세요. 전략 2에 집중하고 우연히 수능은 칠 거니까 우연히 수능 최저에 들었어. 그럼 여기에도 들 수가 있는 거죠. 원서를 쓸 때 9월 모의평가 점수가 굉장히 좋아. 이 정도 점수면 내가 수능 대비도 안 하고 있고 적성고사 대비만 하고 있는데 적성고사 실력 갖고 수능 공부를 했는데 뭐 4등급 몇 개 나오네? 이렇게 하면 여기도 될 수 있을 것 같네? 그럼 1개 정도 쓰는 거죠. 기본을 전략 2로 하면서 전략 2를 배합할지 안 할지 하는 것은 생각해서 자기에 맞게 정해주시면 되겠다. 수도권 대학 진입에 대한 마지막 비상구다. 꼭 인서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가천대 정도면 거의 인서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비상구 놓치지 말고요.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를 떨쳐버려야.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제 제자가 생각나는데요. 수능 점수가 모의고사 거의 5등급대예요. 5, 5, 4, 5, 5. 다 5등급대니까 이 정신이 참 어렵죠. 근데 얘가 논술학원을 다녀. 문과예요. 국어 5가 논술을 해서 물론 잘할 수 있어요. 국어는 못하는데 논술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 근데 참 시너지가 내기가 어렵죠. 논술이라는 것은 읽는 것과 쓰는 것이 시너지를 만들어야 좋은 건데 읽는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국어 점수가 낮다는 건 읽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쓰는 능력만 갖고 과연 논술 합격이 가능할까? 참 의문시되죠. 이런 학생은 적성고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적성고사를 하라고 코치를 했더니 그 학생이 울었어요. 내 앞에서. 왜 우냐. 겨우 진정시켜보니까 아빠가 적성고사 한다면 그 다음에 뭐 험악한 표현을 쓰죠. 아버지가 적성고사 하면 뭐뭐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울더라고요. 자식은 부모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죠.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 상태는 다 존중돼야 될 그 상태입니다. 뭐 5라고 해서 실패자가 아니고요. 4라고 해서도 실패자가 아니죠. 그래서 존중해주고 거기에 맞게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걸 무리하게 논술을 시키면 그 학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런 학생의 경우는 반드시 수능도 안 되고 논술도 안 되고 내신도 안 되는 거니까 적성고사에 문을 두드려서 자기가 가고 싶은 수도권 학교에 진입해 주시는 게 올바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시의 기본적인 전략 정하기, 수시의 위치 정하기, 각 전형별 전략에 대해서 다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바탕이 될 수 있는 팩트들은 자료집에 다 있기 때문에 자료집을 보시면서 전략을 스스로 잡아주셔야겠죠. 자, 하지만 수시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수능도 봐야 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마지막으로 6월 모평 이후에 정시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 정리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표 대학에 맞는 영역별 공부 비중을 세워야 된다. 작년에 제 알던 제자였는데요. 과탐2가 5개나 틀렸어요. 과탐2가 5개나 틀렸는데 서울대 굉장히 좋은 학과를 갔습니다. 거의 최상위권 학과를 갔어요. 의대 빼곤 최상위권 학과.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예, 서울대는 과탐이 0.8이죠. 예, 학교별 반영 비율 뒷부분에 다 있습니다. 그 학생 점수로 오히려 연대는 중위권이야. 서울대는 상위권인데 연대는 중위권이라고. 왜 그렇죠? 연대는 과탐이 1.5배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에 따라서 어떤 걸 집중하고 어떤 걸 조금 망쳐도, 많이 망치면 안 돼요. 조금 망쳐도 되는가가 학교별로 다 다르죠. 한양대 보세요. 과탐이 1.75배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수학이 도저히 점수가 잘 안 올려. 안 올라. 그럴 때는 한양대를 목표로 하고 있을 때 과탐을 더 집중해서 과탐의 100분의 1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1.75배수의 덕을 크게 볼 겁니다. 이해가시죠? 따라서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의 범위를 정해야 내가 한정된 시간을 어떤 과목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정해진다. 알겠죠? 두 번째, 자연계 하위권. 여기서 하위권이라는 것은 모의평가 6, 7, 8, 9등급을 말합니다. 예, 모의고사 수학 6, 7, 8, 9등급인데 국어나 과탐은 다 1, 2등급이야. 만약에 그런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그냥 수학과 계속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죠. 예, 예, 수학과가 6, 7, 8, 9면 국어도 한 4, 뭐 이 정도. 탐구 뭐 4, 5 이렇죠. 예,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내려가 있죠. 수학만큼 많이 내려가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수학과가 필수인 학교는 못 갑니다. 자연계. 따라서 수학나로 갈 수 있는 자연계 학교 학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국민대부터 해서 쫙 많죠. 숭실대도 컴퓨터 계통학과들은 수학나로 갈 수 있는 과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료집에 보시면 수학나로 갈 수 있는 자연계 학과들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이때 내가 수학나로 전형해서 그 학교, 그 학과로 갈 것인가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온라인 예측 서비스. 과연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내 위치가 지금 수학나로 갈 수 있는 거기 학교보다 훨씬 아래야. 그럼 수학과를 고집했다가 그 훨씬 아래인 거기를 가게 되겠죠. 수학나로 바꾼다면 오히려 공부 시간을 수학에서 줄이면서 국어하고 과탐을 잘 배치하다 보면 바로 거기에 있는 학교. 수학과로는 오히려 못 가는데 수학나로는 갈 수 있는 그 학과를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략적으로 반드시 명쾌하게 판단해야 돼요. 막연하게 판단하면 안 돼. 뭐 염원 갖고 판단하면 안 되고 반드시 모의 예측 서비스에 넣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학교를 잘 예측해 봐야 됩니다. 인문계 원서 쓸 때 제2외국어 필수로 쓰는 거 잊지 마시고 공부 안 해도 쓰는 겁니다. 뭘 쓸지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많은 학생이 쓰는 걸 따라서 쓰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건 정시 전략은 아닌데요. 수시 전략 1을 취한 학생은 수능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정시 대비 안 하고 수능 최저 맞추기 위한 대비라는 거 잊지 마시고 수능 공부 병행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거의 뭐 숨도 안 쉬고 물도 안 먹고 쫙 했는데요. 오늘 제가 우리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컨디션이 여러분들의 쫙 이입이 돼갖고 여러분들이 좋은 입시 결과, 꿈을 키울 수 있고 자신의 행복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입시 결과를 맞아서 내년 이맘때 주님이 따뜻한 교정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김찬이었습니다.